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어려운 고전 함께 읽고 얘기 나누면 왠지 나도 도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독서 팟캐스트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는 그런 생각으로 모인 들바람, 꿈밥, 고칼, 새 구도자의 부끄러운 도전기라 할 수 있는데요. 한 권을 읽더라도 도전의 신세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자, 부끄럽지만 고전합니다. 오늘 7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7월에 지금 둘째 주를 맞아서 지금 7회 방송을 또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가. 정말. 야, 이게 또 뭔가 좀 너무 사소한 거 아니에요? 의미부여하지 마. 의미부여인가요? 좀 과도한 의미부여.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7 하나만 더 붙으면 뭔가 그 슬롯 머신 777.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소개도 안 했는데 훅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네요. 네. 어떻게 잘들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무더운 여름 하루하루 이제 좀 이 장마도 시작돼가지고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먼저 우리 북구고전의 향유 고래를 담당하셨던 들바람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대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들바람입니다. 네. 이 스튜디오 오니까 네. 약간 직업할 때 했던 그 느낌이 약간 살아서. 사무실에 그렇죠. 있는 네. 착각이 드나 보다. 그렇게 좀 들었어요. 프로페셔널하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희가 이제 저번 주 번외편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구독자가 세 자릿수입니다. 네, 그만큼 부끄러워요. 자꾸 얘기를 해. 진짜 이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퀄리티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 그런 팟캐스트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본인을 좀 약간 잘 소개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팟빵 참여하고 있는 들바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참 수줍음이 많아서 뭘 소개하라는 거? 그동안 열심히 제가 이 팟빵 하면서 저희 모든 거를 다 불태웠는데. 알겠습니다. 지난 모비딕에서 상괭이를 담당하셨던 우리 꿈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꿈밥입니다. 목소리를 또 가시네요. 또. 이게 약간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면서 약간 저는 이게 약간 취약해. 에어컨 바람 직접 쐬는 게. 그래서 약간 목 상태가 왔다 갔다 합니다. 늙었어. 일부러 분위기상 이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오늘 소설이 그래서 좀 분위기 잡은 거 아니에요? 별로 뭐. 연애 소설인데. 미리 예고를 해드렸지만 꿈밤님께서 베르테르에 까이고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생각난 소설 오만과 편견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북구고전 1회, 2회는 이제 프랑스에서 레미제라블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엔트로피를 했고 3회까지 이제 미국에 있었다가 저희가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책에서는 드디어 이제 신사의 나라 영국 잉글랜드 왔습니다. 오만과 편견 제목이 너무 좋아. Pride and Prejudice. 오, 영어. 괜찮습니까? 영어. 1813년에 발표된 책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참 책이 1800년 이전을 못 넘어가네요. 그렇군요. 맞아요.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제인 오스틴의 자전적 소설이다 요런 얘기도 있고 처음에는 익명으로 출판한 얘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읽는데 어려움들은 없으셨습니까? 혹시 두 분? 사실 먼저 얘기하세요. 아니 추천. 한 500페이지가 좀 넘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렇게 이게 아까 연애 소설이라고는 했지만 감정이입이 될 만한 그 정도의 로맨스는 아니다. 아하. 그래서 전 무뎌지셨구나. 아니 별로 없지 않나요? 이분들 이거에 지금 살랑거리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한 10대나 20대 읽었으면 아마
다른 얘기를 내가 했을 수 있어요. 굳었다는 그렇죠. 것인가? 그렇죠. 그렇게 뭐 감정이입이 될 만한 로맨스는 없다. 다만 저는 이제 읽으면서 계속 좀 피로했어요. 아우 정말 작작하자 얘들아. 답답하네 그러면서 고만 좀. 참 연애 답답하게 한다 진짜. 예. 설레발 고만 하자 좀. 뭐 이런 기분으로 간보고. 계속. 예. 아하.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나대고 뭐 이렇게 말들은 또 많은지 뭐 약간 그러한 피로감이 좀 있었습니다. 꾸밤님께서 요즘 힘드신 게 많으셨는지 모든 거를 이제 그냥 너무 세속에 물드셨어. 순수함을 잃으셨어 이분이. 그 누가 이걸 연애 소설이라 했는가? 약간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이상했군요. 요즘 제 정서 상태가 좀 메말랐나 봅니다. 이거 왜 그러세요? 그러게요. 들바람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뭐 오만과 편견. 예전에 우리 10대, 20대 젊은 여성분들이 주로 좋아했을 연애 소설이다라고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쭉 읽었죠. 근데 솔직히 뭐 대부분 연애 얘기고 결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쭉 진행되는데 나도 모르게 뒷부분에 가면 이제 그 전개가 쭉 되잖아. 이게 소설이니까. 그때는 야, 언제 고백을 하지? 진짜? 뒷부분에 이거 언제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약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내가 진짜 요즘 많이 힘든가 보다. 감정이 메마르셨네 우리 꿈밤님. 그리고 심지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영화 있잖아요. 네. 영화. 키라 나이틀리. 거기 나왔던 영화인가요? 최근에 나온 영화죠. 그게 한 2005년. 2005년작입니다. 그 영화를 스킵해서 봤어요 한번. 다 본 건 아니고 이 소설에 맞게 거기서는 어떻게 영화로 만들었을까를 했는데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그 영화 감독이 잘 만들어냈더라. 요즘 이분 요즘 감정이 살랑살랑 되나 보다. 연애 소설 맞잖아요. 결혼 소설이고 그런 느낌으로 읽었어요. 근데 의외로 재미를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시는 분과 이제 평소에 그 정도의 감정을 항상 텐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그렇군요. 같은 소설을 놓고 이렇게 다른 느낌을 받으셨군요. 의외로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저는 그동안에 좀 약간 모비딕이나 레미제라블처럼 뭔가 그쵸. 배경이 자주 바뀌고 뭔가 사건이 있고 좀 약간 굵직굵직한 서사가 있는 이런 책들을 좀 좋아를 했는데 그 아마 이제 다들 읽으셔서 알겠습니다만은 감정을 서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도 이제 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다 알려주죠. 그렇죠. 너무나 자세하게 전지적 작가시죠. 다시가 요런 걸 느낀 것으로 뭐 엘리자베스는 요렇게 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약간 이런 책을 읽는 걸 좀 약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꿈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책 읽는 스타일은 다들 두 분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농부가 농사를 짓듯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 근데 저는 사실 계획을 세워놓고 매일 조금 그렇게 저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읽고 나니까 세상 만사가 거의 비슷하다. 이게 뭐 그렇지 사람이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작전 좀 펴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다시 애들을 낳으면 좋은 곳으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싶어하고 또 결혼을 시키고 또 이런 이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감정과 수많은 사건 그리고 수많은 오해 그런 것들을 그 당시 1800년대 시각으로 쓴 거구나. 그리고 그게 결코 뭐 지금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애 얘기 그리고 연애 얘기잖아요. 연애 얘기 재밌잖아요. 연애. 누구든 느낄 수 있는 연애. 그렇습니다. 살랑거리시네. 들바람이 그냥 살살 불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누구나 느끼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연애 소설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얘기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저희 북구고전은 이제 항상 처음 시작을
책의 외관부터 저희는 항상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항상 궁금해. 왜 외관을 이야기해야 될까? 네,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의외로 재밌어요. 의외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좋아요. 식으로 책을 펴내나 해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세 분이서 이번에는 서로 다 다른 네, 출판사의 맞아요. 판본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더 클래식 버전 싼 맛에 사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꿈밤님께서는 역시 그 정통. 고전의 정통, 진수. 예, 민음사의 오만과 편견 이렇게 보고 계시고 들바람님께서는 이게 어디 건가요 이게? 이게 동해 출판이에요. 동해 제가, 출판? 예, 저희 저 책방을 뒤지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동해 출판이고 2004년에 1세가 나왔고 예. 2008년까지 무려 3판 44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이 책으로 여러분이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출판사가 재미를 좀 봤네요. 옮긴 분은 박현석 번역 전문가고 국어문과 전문으로 나오신 분인데 여러 가지 책을 번역하셨는데 의외로 장기 4년 동안 이게 출판됐으니까 세를 거듭했으니까 나름 잘 선방한 책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오만과 편견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보면 이제 그림들이 하나씩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 이제 약간 서양의 유화풍의 그림들이 있는데 맞아요. 지금 우리 꿈밤님 갖고 계신 저 오만과 편견 그 민음사 버전은 요 벤치에 젊은 여성하고 좀 이렇게 늙은 여성 좀 두 분이 앉아 있는데 이 군복을 입은 남성이 좀 뭔가 귀속말로 속삭이는. 그러니까 약간 젊은 여성은 뭐 굳이 감정을 이입해서 보자면은 아마 엘리자베스와 저 군복이니까 그럼 위컴인가요? 처음에 아마 근데 이거 그림을 보니까 이 사파는 그 혹 이 내용하고 이렇게 막 연결이 된 그런 사파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유명 그림을 하나 갖다다가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맞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더 클래식 버전은 그냥 두 명의 여성의 얼굴에 그냥 이렇게 포개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범우사건을 보니까 범우사건은 또 그것도 유화인데 머리맡에 우산을 또 세워놓고 이제 여성분이 이렇게 젊은 여자가 풀밭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편지를 읽는 편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이 소설에.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나오대요. 저렇게 참 풀밭에 누우면 찌찌가무시. 찌찌가무시.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우리를 일으켰네요. 현타가 오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표지를 보고요. 이제 저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그 모비딕에서도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모비딕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찬가지로요. 오만과 편견 역시 첫 문장이 굉장히 좀 유명하게 그러니까 소설에서 좀 임팩트 있는 첫 문장으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죄송해야죠. 네,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읽으려고? 영어로 다 하려고? 첫 문장을? 아니, 설마? 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설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It is a truth universally acknowledged that a single man in possession of a good fortune must be in want of a wife. 다시 하지 마. 죄송합니다. 다시 하지 죄송합니다. 영국식으로 읽었어야 했나? 근데 굳이 그걸 영어로 한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대해서 출판사별로 좀 해석들이 좀 약간 번역이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읽은 더 클래식 버전은요. 사람들은 돈 많은 미혼 남자는 당연히 신부감을 찾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돼 있고 혹시 범우사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첫 문장이. 법무사는 제가 갖고 있는 동해 출판은 어떻게 돼 동해 있습니까? 출판은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독신 남성이라면 틀림없이 아내를 갖고 싶어 할 것이라는 사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통하는 진리다. 여기 또 세계 어느 곳 또 진리 네. 이런 표현이 또 들어갔네요. 네. 조금 더 양념이 좀 더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 꿈밤님 읽으신 그 민음사 버전은 어떻습니까? 재산 깨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담백하네. 진리. 요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그 외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을류 문화사 버전은 이렇습니다. 꽤 재산을 가진 미혼남이 틀림없이 아내를 원하리라는 것은 널리 인정받는 진리다. 문학 동네도 비슷하긴 한데요. 큰 재산을 가진 미혼 남자라면 마땅히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어쨌든 첫 문장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우리가 모비딕 같은 경우에는 화자에게 좀 약간 집중하는 그런 첫 문장이었던 반면에 확실히 우리가 이 오만과 편견의 첫 문장은 소설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는 그렇죠. 굉장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훅 들어가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소설에 등장하게 될 중요한 캐릭터 독신 남자 돈 많은 독신 남자와 그리고 신부감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슈를 이 첫 문장에서 모두 담아가지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괜찮은 첫 문장으로 인정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가 사실은 이웃에 돈 많은 독신 남성이 와서 자기네 딸들을 그렇죠. 이 남자와 결혼시킬 수 있을까? 꿈에 부푼 어머니의 호들갑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약간 그런 거에 연막을 까는 포석을 까는 맞습니다. 뭐 그런 그 남자 이름이 뭐라고 합디가? 빅리랍니다.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하던가? 여보, 미혼이에요. 아무렴요. 갑부총각이라고요. 연수입이 4, 5천 원 된대요.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잘 된 일이에요. 아니 그게 우리 애들하고 무슨 상관이란 거요? 참 한심한 양반이네. 그 총각이 우리 애들 중 하나랑 결혼할 거라는 소리지요 뭘. 아니 그럼 그런 음흉한 속셈으로 이사 오는 거랍디가? 속셈이라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지만 뭐 우리 애들 누구하고 연애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사 오는 즉시 방문하셔야 해요.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어. 당신이 아이들 앞세우고 한번 가보구려. 아니 뭐 애들만 보내든가. 아이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 뭐 당신 미모야 뭐 아이들한테도 뒤지지 않으니까 빅리 씨가 아이고 당신한테 반하기라도 하면 난처한 일이니까 이거. 여보, 괜히 치켜 세우지 마세요. 뭐 저도 뭐 미모라면 빠진 적은 없지만요. 이젠 어디 빼어난 미모라고까지 할 수 있나요? 다 큰딸이 5이나 되는 여자라면 자기 미모야 접어두어야지요. 하긴 뭐 딸이 5이면은 뭐 자기 외모 자랑할 처진 아니지. 아무튼 여보, 빅리 씨가 이사 오면 꼭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해요. 근데 그건 약속할 수 없는데.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연습을 안 해서 이 정도랍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다. 여러분은 지금 거의 뭐 전문 성우를 꿈꾸고 있는 드라마인 줄 알았어. 저희 드라마. 꿍밤님의 오디오 드라마를 들으셨습니다. 야. 그런 것도 있고 이 소설이 연애 결혼 소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정체성을 앞으로 드러내는 이 그런 내용이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목해라라고 이 작가가 선포를 하는 것 같아요. 선포. 그렇죠. 네. 예. 참고로 이제 소설 마지막 문장은요. 요렇게 됩니다. 제 거 가진 이제 클래식 버전은 엘리자베스 못지않게 다하시도 그들을 사랑했다. 다하시는 엘리자베스를 더비셔에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맺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해피엔딩. 해피엔딩이죠. 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100년 해로를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는 이런 문장으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단순한 결말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첫 문장을 딱 읽으셨을 때 좀 처음에 느낀 어떤 이 책의 질감 좀 느끼신 게 좀 혹시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오만과 편견이 저는 이제 그 편견을 갖고 있었죠. 이건 연애 소설이다. 그래서 연애 소설과 관련된 내용이를 암시하는구나. 아예 그냥 결혼 돈 많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내용이구나라는 거 그냥 그렇게만 느꼈어요. 사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이고 영문 이영미 문학권에서는 이 첫 문장이 뭐 의미 있게 해석되고 번역되는 건 몰랐는데 그냥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앞으로 하겠다는 생각이겠구만 이 정도만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저는 약간 문장이 저 약간 간결한 문장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냥 정말 고전처럼 수사가 많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느낄 수 그냥 있겠네요. 이거를 그냥 정리하면
재산이 있는 독신 남자에게는 아내가 꼭 필요하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데스킹을 보시면은 굳이 데스킹을 보자면 근데 참 어렵게 뭐 그게 아니고 더 네. 리얼하게 하면 돈 많은 놈은 꼭 여자를 찾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뭐 그런 네. 그런 식으로 아하, 이 나쁜 책을 놈들 읽는 내내 문장들이 이런 식이 많아요. 좀 굉장히 약간 만연체 네. 늘어진 게 좀 네.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희 여기 세 분은 다 저널 관련 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문장이 좀 만연하고 좀 늘어져 있으면 문장 왜 이래 해가지고 쳐내고 싶은 거 되게 많으시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는 감정이 좀 약간 메마른 그런가 면이 봐요.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그런가 같아요. 봐요. 그러니까 어쩌니 보면은 진짜. 연애소설이 연애소설. 형용사, 부사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냥 좀 약간 촉촉하게 좀 그냥 늘릴 거는 좀 늘리고 데울 거는 좀 데우고 그냥 밀당하면서 그냥 간질간질할 좀 애태울 거는 태우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이런 때문에 시대죠. 그러니까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저희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예. 내 스타일은 아니다. 예. 내 스타일은 아니다. 자, 좋습니다. 오만과 편견 하면은 아마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좀 소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인 오스틴이 남긴 6개의 작품이 모두 이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영상 매체로 지금 제작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넷 땡땡땡을 좀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니까 한 몇 작품이 거기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은 도대체 6개밖에 안 되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영상화가 될 수 있었던 그 힘이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또 뭐 저도 꿈밤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로맨스 코미디의 이게 조상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이게 또. 이게 약간 전형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상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에 대해서 약간 다른 느낌을 받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의 편견을 깨기 시작하면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애정이 싹트기 시작해서 깨닫고 결혼하는 약간 전형적인 스토리인데 네. 지금은 저희는 전형적이라고 느끼지만 그렇죠. 이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맞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니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했던 작품이 바로 이제 레미제라블 아니겠습니까? 레미제라블도 보면은 마리우스하고 코제트가 사랑에 빠지는 게 어떤 이런 티키타카 요런 거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빅토르 위고 형이 그런 사랑에 대한 좀 이걸 좀 깊게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아. 그냥 둘은 그냥 잘생기고 이쁘니까 그냥 맺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좀 약간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제인 오스틴의 이번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남주 여주는 서로가 굉장히 뭐 물론 매력적인 캐릭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뭐 바로 어떤 뭐 연인으로서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다단한 방정식을 거쳐서 연인이 되는 그런 거 굉장히 좀 약간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나에게 이런 굴욕을 준 건 네가 처음이야. 아니 요즘 로맨스 코미디들이 그렇다니까요. 여기도 그거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워낙 이 작품을 시작으로 이후에 이제 아류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는 이게 되게 전형적인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연애 소설인데 음. 이 연애 소설이 연애에 관련된 것은 당시 이 계급 사회로 봤을 때 네. 그런 건 단순하게 그냥 같은 계급에 같은 무리의 손 같은 사람이 가문 대 가문으로 만나서 저 옆집에 있는 아가씨 누구랑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되겠네? 네. 결혼해 가문 대 가문으로 돈도 비슷하고 재산도 비슷하니 이런 이런 시대였는데 이 작가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그걸 깨잖아요. 그쵸. 엘리자베스의 연애 관계의 중요성 생각을 같은. 통해서 완전히 네. 깨버리는 게 아마도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런 내용 때문에 이 작가의 소설들이 대중의 관심을 얻게 됐고 그래서 영화나 연극이나 이렇게 그런 많이 것 같아요.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하긴 약간 해요. 또 반전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영화나 이런 것들 해피하잖아요. 결론이 해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약간 단순한 로맨스 소설의 효시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이따가 또 얘기를 하면은요 아마 이 소설에 녹아 있는 어떤 가부장적 사회 구조 그리고 이제 남성 중심적인 어떤 결혼 문화 여성으로서 겪어야 되는 이 경제적 위기에 대한 극심한 공포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녹아 있어가지고
단지 그냥 남주와 여주가 만나서 꽁냥꽁냥하다 결혼하고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는 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치열한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를 아마 좀 유념하시고 좀 접근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줄거리를 그러면 일단 한번 좀 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 작품을 선정하신 우리 꿈밤님께서 한번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물들 캐릭터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많이 중복이 될 거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베넷 가문의 5자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베넷의 5자매. 5자매 중에 둘째 딸이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이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와 남자 주인공인 디아시가 예. 처음에 만나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게 사실은 주 메인 스토리고 이 엘리자베스의 자매 애들이 또 남성과의 어떤 만남, 그렇죠.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어떤 심리 변화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계급 문화, 그 시대의 남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내온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엘리자베스와 디아시가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떤 편견을 깨는 과정,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그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서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혼에 이르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제 심리 변화도 있고 반전도 있고 뭐 이러면서 연애 소설이기도 하지만 또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다가 깨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예단하는 것에 대한 경계하는 또 큰 딸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편견이 많이 깨지는 계기가 주로 이제 편지를 통해서 네. 사실 나 그런 거 아니었다. 나 그때 이런 상황이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다. 네, 예. 편지가 이제 모든 거를 다 그렇죠. 그 해설을 하죠. 네. 네, 그간에 꼬여 있는 관계들을.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편지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소설을 진행하는. 나는 한나절을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할애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면 한나절을 쓸만하죠. 내용이 엄청나게 길고 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는 그냥 카톡으로 탁 치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짧은 문장과 짧은 메시지에 네. 익숙한 맞아요. 직업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어쨌든 스토리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일단 작가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분 별명이 그 영국에서는 그 가장 좋아하는 자국 출신의 문호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셰익스피어가 나왔고 2위가 제인 오스틴이라고 그렇대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별명이 여자 셰익스피어라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다작은 아니고 6편의 작품만 남겼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영화화됐고 굉장히 영국이라든가 어떤 뭐 물론 또 이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좀 약간 제인 오스틴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팬덤이 있다. 네. 보면 이제 또 6개 작품 제가 다는 뭐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주로 이제 젠트리 계급의 여성들의 뭐 연애와 사랑 이런 것들에 많이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1775년에 목사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8남매 중에 7째, 둘째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가족들이 복작복작 많고 한 게 실제로 약간 이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베네가하고 좀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언니가 이제 카산드라 오스틴이라고 하는데 언니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지금 여기 진짜 오스틴,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에 대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기록물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개인 생애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기록물이 언니 카산드라하고 주고받은 편지고요. 저희가 또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아마 이제 그 제인 오스틴의 사파, 그러니까 초상화를 아마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있는데 있어요. 이거 언니가 그려준 그림이라고 아. 합니다. 예, 언니가 그려준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언니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또 이 오만과 편견 소설 내부에도 보면은 그쵸. 언니 제인 네. 그리고 동생 엘리자베스가 또 굉장히 가근하고
좀 약간 나머지 동생 셋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결이 정신 다른. 다른 정신 세계에 어린 애들. 급이 달라. 예, 좀 그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요, 이분이 정규 교육은 여자 기숙학교에 3년간 다닌 게 전부이고, 우리나라 나이로 한 13살부터 이제 습작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남들한테 특히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낭독하면서 글 읽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혹시 이 제인 오스틴의 삶을 영화화한 그 비커밍 제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영화. 예,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젊은 변호사 톰 르프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실제로 청혼까지 받습니다. 청혼까지 그러니까 젊은 변호사인데 받지만 두 사람의 집안이 좀 너무 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결국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이렇게 결혼이 무산되는 것까지. 이것도 좀 약간 소설 속의 좀 내용하고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네요. 근데 그 영화에는요, 비커밍 제인 영화에는 이제 실제로 그 르프로이하고 제인 오스틴이 함께 도망가는 모습까지 나옵니다. 그게 리디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리디아가 몇째 딸이죠? 막내인가요? 네. 막내인가요? 근데 그 사실 이제 그 도망가려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이제 영화적인 허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은 없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오만과 편견 소설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어쨌든 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제인 오스틴의 삶이라든가 좀 어떤 행적의 뭐 상당 부분을 차용했거나 좀 약간 모티브가 됐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희가 또 이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여자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오빠들 집에 얹혀서 살다가 좀 이렇게 뭐 오빠 집에 얹혀 살고 친척네 집에 얹혀 살고 이렇게 살면서 결국 42살의 젊은 나이에 에디슨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추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요절한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독자분들한테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근데 또 비판의 지점도 좀 있는 게. 이 1813년에 이 오만과 편견이 나왔는데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뭐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뭐 프랑스하고 또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치르기 위해 있어가지고 이런 굉장히 격변기에 있었는데 소설의 내용 자체가 너무 한가롭게 어디 시골에서 이제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꽁냥꽁냥하고 좀 작가로서 좀 역사 인식이 너무 결핍되어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저희가 이제 뭐 그것까지는 뭐 어떻게 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줄거리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만과 편견 이걸 읽으면서 엘리자베스 캐릭터가 자꾸 누구랑 겹치는 거예요. 작은 아씨들의 조, 둘째 딸. 네. 꼭 그거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영국의 작은 아씨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비슷하죠. 5자매가 등장하고 그러게요. 네. 거기도 보면 이제 그 막내 에이미가 사실은 조랑 약간의 뭔가 썸 타던 남자랑 에이미가 결혼을 하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이제 리디아가 결혼한 남자가 사실은 엘리자베스랑 약간 썸이 있었잖아요. 썸이 있었죠. 그런 것도 비슷하고 캐릭터도 비슷하고 둘째 딸이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쾌활하고 뭐 이런 것도 비슷하고 상당히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연애의 그 쌍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하는 쌍들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관계가 다양하게 나와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좀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아주 감성적으로만 사랑하는 친구 있고 실질적으로 그냥 무덤덤하게 가문 대 가문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 결혼한 부부들의 관계가 나오는데 아마도 그런 걸 감안했을 때도 중복된 것들이 좀 연애 소설에 많은 연애 소설에는 많은 영화에는 아마 이런 스토리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고 또
이지적인 여성들이 주인공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런 여성의 주인공으로 했을 때 그와 반대되는 너무너무 철없이 감정적인 여성도 거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것도 여기다 첨부시켰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보면은 좀 형제가 많은 집들은 좀 약간 그 캐릭터가. 형제에 따라 가지고 좀 약간 성격들이 좀 약간 비슷비슷한 다르죠.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장남 장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책임감이 다르겠죠. 있어야 되고 이제 본인이 이제 동생들을 좀 약간 이끌고 가야 한다는 좀 약간 묵직한 좀 어떤 편견일 수도 있어요. 편견인가요? 편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거 다 편견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양한 성격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소설의 인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모비딕 할 때는 이슈메이를 먼저 해야 되나? 퀴케크를 먼저 해야 되나? 아니면 AM을 먼저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건 고민할 필요가 명확하죠. 없이 네. 엘리자베스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존감 뿜뿜, 명랑, 재치, 냉철, 하지만 헛똑똑이. 당당한 모습이라는 게 이 당시 소설로서는 굉장히 좀 약간 이전에는 없었던 여성 캐릭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멍미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수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연애 소설이고 여류 작가가 썼기 때문에 주인공이 여자다라고 이제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글을 썼던 여러 계층 가운데 여성이 주인이 됐고 상당히 이지적이고 그리고 자존심이 아주 센 여성을 주인공으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쇼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한 결혼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결혼 풍토를 완전히 뒤집은 결론을 만들어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이 엘리자베스는 요즘에 와서도 이런 캐릭터면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요? 와서도 언니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인에 대해서. 제인에 대해서 언니는 사람을 너무 쉽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언니는 상대가 누구든 결점을 보려고 하지 않잖아. 언니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착하고 호의적인 것처럼 보이지? 난 언니가 누구 흉보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주변 사람에 대한 관찰이 디테일합니다. 나름대로 자기 판단의 기준이 있고,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따박따박 이렇게 좀 지적하는. 굉장히 주관이 강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렇죠. 책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그리고 사람을 디테일하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도 굉장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솔한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정확해. 나의 기준은 틀린 적이 없어. 굉장히 디테일한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짐작하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되게 그래서 이 제목 오만과 편견에서의 편견의 대표 주자가 이 사람이죠. 그렇죠. 대표 주자죠. 편견을 담당하는 엘리자베스. 사실 편견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있다는 거고 그 틀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고의 구조를 명확하게 맞습니다. 갖고 있다는 건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지적이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헛똑똑이 정확한 이런 표현 대목이 같아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언니보다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예리했고 쉽사리 남의 말에 동요되거나 누군가의 호의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도 없었다. 그녀는 빅리의 누이들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요런 대목이 제인 오스틴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를 되게 좋아하고 네. 제인 오스틴의 성격이 좀 약간 차가웠다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투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야 소설 쓰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과거의 역사 소설도 다루고 굉장히 몇백 년 후에 미래 일도 다루고 하지만 이 당시 소설을 보면 이제 물론 저희가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우리 저번에 했던 우리가 모비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작가가 살고 있는 현실과 굉장히 멀리 떨어지거나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괴리가 있는 작품은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이 고전들이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캐릭터 형성, 그러니까 캐릭터 설정이라든가 스토리 설정을 작가가 주변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없지 않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분명히 본인의 상황과 본인의 캐릭터가 분명히 많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 엘리자베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두 분의 낭독이 이따 많이 기대를 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엘리자베스 주변의 남성들 네.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밤님이 읽으신 우리 민음사 버전에선 디아시라고 되어 네. 있나요? 예. 네. 제가 읽은 그 더 클래식은 다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로 예. 저도 다시로 돼 있어요. 다시로 되어 있습니다. 디아시 아닌가? 디아시든 다시든. 네. 예. 네. 뭐 아무튼 뭐 좋고요. 아무튼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예. 이제 주인공인데 이제 오만의 상징. 오만의 그렇죠. 상징. 이분이 이제 오만의 상징. 다시. 직업이 특별한 건 없으나 그냥 다 하시네요. 제가 네. 왜 디아시라고 기억했을까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로 통화하겠습니다. 다시. 예. 그러니까 뭔가 눈이 침침해서. 타고난 금수저. 뭔진 모르겠지만 1년 수입이 10,000파운드. 근데 여기 나오는 저기 모든 사람들은 다 금수저예요. 아, 그렇죠. 금수저예요. 일단 다- 기본적으로 다 귀족들이 예, 나오니까. 연금으로 귀족은 아니고 예. 여긴 귀족은 아, 여기서 얘기하는 젠틀리, 귀족은 젠틀리, 뭐냐면 젠틀리. 중앙의 귀족이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젠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지주, 예, 지방 지주들. 지주인데 이 다시는 그 지주 가운데서도 그 중앙 권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맞습니다. 있는 영주 정도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땅인데 너 필요하면 저기 산책도 하고 필요하면 뭐 저기서 낚시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거기 나오잖아요. 예, 건물이. 이런 것들. 임대를 예. 받고 사는. 예, 그래서 참 여- 세상 걱정할 게 없네. 맞아요. 예. 아, 그러니까 부럽죠. 1년에 10,000파운드의 수입이라는 게 요즘으로 치면 한 10억 원 정도 그렇대요. 이렇게 아, 그렇대요?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10억. 야, 참 이게 참 1년에 10억이면 어쨌든 부럽네. 그냥 가만히 안고 들어오는 게 네, 10억이고요. 가만히 않고. 그래서 뭐 난 뭐 10억 들어오니까 뭐 땅도 있겠다, 내 집도 있겠다. 절로 멋있어질 수 예. 있죠. 그런 남성은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게 이 소설의 등장인 말이죠. 그렇죠. 네. 다시에 대해서 캐릭터가 처음 나오는 게 아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 다시가 등장이 이제 무도회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도회에 등장을 하는데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분이요. 어머나 정말 놀랍군요. 언제부터 그 여자분을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축하 인사는 언제 드려야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질문이군요. 여자들의 상상력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한순간 칭찬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결혼으로 날아가죠. 제게 축하의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차가워. 네가 뭘 생각하든 너의 생각은 다 내가 읽고 있고 여자들이랑 원래 그런 거니까 밥맛이야. 예, 좀 약간 그러니까 좀 그렇죠. 좀 약간 벽안 좀 약간 삐뚤어진 시선으로 좀 약간 바라보는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다시의 성격이 처음에는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만은 중간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죠. 네, 갑자기 예. 부드러워져. 네, 그러니까 그걸 맞아. 그게 중요하죠. 이게 여자가 교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까? 엘리자벳의 영향으로. 그렇죠. 네. 언젠가 갑자기 엘리자베스를 흠모한다. 라는 얘기를 갑자기 엘리자베스 앞에서 해버리죠.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청혼을 한번 거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본인이 뭔가 충격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절하는 과정에서 논쟁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좀 부드러워져. 근데 이 다시는 뭐 다른 그 평가를 하는 데서 보니까는 다시가 왜 이런 성격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예. 보통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귀족 집안이었고 그런 귀족에서 아주 그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이 교육 과정에서 자기를 비판받는, 자기를 책망하는 단계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 훌륭한 엘리자베스가 과감하게 너의 잘못은 이런 거야. 너의 생각은 잘못된 거라고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아니 이렇게 이런 일도 있나 하면서 이게 개거천선하는 그 단계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 벨소리가 들려 그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피츠윌리엄 대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금 설레었다. 그는 전에도 밤늦게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병문안 차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곧 사라졌으며 그녀의 기분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다하시 씨가 방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좀 부산스럽게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으며 실은 조금이라도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방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냉담하게 답례를 했다. 그는 2, 3분 정도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엘리자베스는 깜짝 놀랐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5, 6분 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가 흥분된 표정으로 그녀 쪽으로 다가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노력해봤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숭배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놀랐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굴색을 바꾸며 의심했고 침묵했다. 그는 드디어 고백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랜 동안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밝혔다. 그는 아주 품위 있게 말을 했다. 그가 느꼈던 감정 이외에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말들 아주 많았다고 느끼기만 했지만 그런 애정에 대해서는 자존심에 대해 말할 때만큼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신분이 낮다는 사실, 그것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생각, 여러 가지 집안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들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했다. 그 열정은 그가 지금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청혼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가려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처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죠. 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자기 품위를 지키고 또 심지어 엘리자베스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들을 이 안에 넣었죠. 이게 이제 첫 고백이고 이 고백에서 조금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이 앞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약간 설렘을 느끼신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 아니에요. 저는 설레는 건 아니지. 뒷부분에서 뒷부분에 설렌 게 아니고 이 둘의 사랑 거기서 한번 깨지잖아요. 네. 깨지고 이제 쭉 진행하면서 둘이 사랑은 언제 맺어지나? 이거 어떻게 맺지? 어떻게 다시가 어떻게 엘리자베스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할 거지? 그때 엘리자베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이런 어머나.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다시 성격이 너무 이렇게 차갑고 좀 오만한 거를 보고 저는 처음에 그래도 다시를 좀 이해해 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고 부모가 지금 또 없고 본인이 사실상 집안의 가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재산과 관계인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후견인으로 되게 또 상처를 입었던 그런 여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하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딱딱하고 차가울 정도로 이렇게 좀 본인을 좀 내던지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깊게 이해하셨군요. 이해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빅미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니야. 뭐 빅미도 물론 뭐 다하씨의 연수입의 절반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빅미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해볼래 되게 따뜻한 그런 사람으로 다하씨는 나오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지킬 게 많기 때문에 지킬 게 많기 꿈밤에도 때문에 그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킬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계하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성격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를 잘 드러내 보이지 않는 뭐 그랬고 저는 약간 처음부터 굳이 그 설레는 캐릭터를 찾자면 다하시였죠. 왜냐하면 되게 차가운데 초반부터 엘리자베스를 이렇게 훔쳐보면서 관찰하는 게 있어요. 예. 내 스타일이야. 아오야. 나는 막 그렇게 친절한 사람 별로더라. 오야. 제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좀 달라요. 네. 그랬답니다. 오케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의 남자 두 번째로 누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다시의 절친한 친구 네, 빅리. 빅리를 빅리. 한번 얘기를 해보죠. 뭔데 사실 뭐 빅리는 어쨌든 다시의 절친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엘리자베스의 언니 제인과의 어떤 썸과 애정을 제외하고는 사실 극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데 비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뭐 이렇게 좀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죠. 네. 예, 처음부터 일관되고. 근데 오히려 빅리보다는 빅리의 여동생과 그 언니가 좀 약간 엘리자베스에게 좀 고춧가루를 뿌리고 네. 예, 좀 약간 견제를 하는 좀 그런 입장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빅리와 관련한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다하시와 성격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기간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다. 다하시는 빅리의 느긋하고 솔직하면서도 유연한 성품을 사랑했다. 이런 성격은 다하시 자신의 성격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다하시가 자신의 성격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빅리는 다하시의 우정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고 그의 판단력을 높이 평가했다. 지적인 능력은 다하시가 더 뛰어난 편이었다. 빅리도 이해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다하시의 머리가 뛰어나게 좋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존심이 무척 강하고 내성적이며 까다로웠다. 그의 태도는 품격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는 빅리가 훨씬 유리했다. 빅리는 어디에 가든 사람들의 호감을 샀지만 다하시는 늘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는 편이었다. 이 대목에서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제 책에는 네. 그 다하시는 언제나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했다는 것도 있어요. 화나게 만들었다. 열받게 하는 제 성격이 이제 있잖아요. 반감을 사는 반감이 아니라 편이었다. 화나게 만들 정도로 어.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돈도 많고 말이야. 저 새끼 근데 뭐야? 말은 안 하고 처음에 이 사람이 그런 성격을 얘기하잖아요. 엘리자베스. 저는 자기는 처음 만나는 여자한테 말을 잘 못한다 이런 네. 표현을 쓰는데 그건 상대편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무뚝뚝하고 돈 많다고 지금 뻗어이기는 거야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화나게 만들곤 했다. 이게 그게 좀 리얼하잖아요. 네. 반감보다 더 세네요. 자, 그렇습니다. 혹시 뭐 빅리 관련해 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부분이 있나요? 빅리는 이 시대에 이 작가의 시대에 썼을 때 전형적인 젠트리 가문의 그냥 전형적인 남자. 곱게 자란 도련님. 엄친아? 네. 그런 성격으로 또 결국은 제인과 결혼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의 결혼 이런 결혼 형태의 중에 한 대표적인 주자. 당시 가장 전형적이고 부모들이 가장 원했을 것 같은 결혼을 이룬 사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빅리 보면서 그 속담이 생각나더구만요. 이제 곡간에서 인심이 나온다고. 네, 좀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한 집에서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헤헤헤 좀 약간 구김살이 없는 성격,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하시보다는 이제 좀 그 뭐랄까 경제적인 부도 그렇고 집안도 약간 못한 사람이긴 네. 하죠. 예, 그런데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활발하죠. 구김살 없는 맞습니다. 성격과 예. 굳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이제 엘리자베스보다는 제인이 예쁘다고 표현을 많이 나오잖아요. 훨씬 예쁘다고 나오죠. 훨씬 예쁜 언니라고 하는데 훨씬 이쁜 언니 돈이 많은 남자이기 때문에 훨씬 이쁜 여자를 선택했던 당시의 평범한 남성 착한 평범한 남성의 맞습니다. 전형 이런 느낌 받네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제인이 빅리를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는데 차마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안 하는데 빅리도 뭔가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표현을 안 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좀 그럴 때 또 소심한 마음을 느껴가지고 이럴 때 본인이라도 그냥 먼저 그냥 그치. 손목이라도 딱 잡고 아기야 가자. 아니. 우리 고칼님 그런 스타일이구나. 아닙니다. 요렇게 했으면은 저는 빅리한테 꽂히지 않았을까. 제가 이 책을 읽고는 재밌어서 그 아까 영화를 스킵해서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빅리가 제인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 설정이 있어요. 그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무릎을 딱 꿇고 딱 사랑을 해요. 네. 근데 이
다하시가 엘리자베스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결정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장면은 뭐냐면 그 뒷부분에 가면 나오죠. 그 들판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다하시가 나타나서 엘리자베스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사랑의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정형화되진 않았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러진 않더라고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게 성격도 그렇게 맞춰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걸 이제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느낌이 빅리는 조금 경험이 많은 친구 같고 다하시는 좀 그래요? 없는 친구 같지 않나요? 느낌상?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요? 빅리는 이런 경험만 했던 친구고 다하시는 굳이 그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본 친구 이럴 수도 있다. 이게 하는 남자와 생각. 여자가 보는 눈이 빅리는 더 많은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 다하시는? 고백을 빅리는. 그러겠죠. 근데 예. 그 정형 그대로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거기 봐봐 나온다 이제. 자 그러면 세 번째 남성 인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역시 이 사람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위컴 장교로 나오죠. 장교로 나오는데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뭐 사기 결혼의 대명사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풍둥이. 네, 굉장히 뭔가 이 외모는 굉장히 아름답고 수려하게 좀 묘사가 돼 있습니다. 성격도 유들유들하고. 좀 뭔가 이제 그 왠지 뭔가 긴 금발을 찰랑거리면서 뭔가 샤랄라하는 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제 원래 이제 그 다하시 집안의 집사였던 아버지를 두고 집안에서 거의 뭐 다하시하고 함께 자라났죠. 함께 자라났는데 처음에는 다하시에게 뭔가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다하시의 질투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목사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군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엘리자베스도 처음에 그렇게 믿었고요. 나중에 이제 다하시의 고백으로 전모가 드러나게 되죠. 예, 이 사람의 전모가 드러나는데 전모 드러나는 것도 모자라서 나중엔 또 엘리자베스의 동생과 야반도주를 하는 훌륭해요. 예, 네. 그런 캐릭터로 저는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다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된 리디아와 위컴의 그 결혼 모습도 저는 뭐 가능한 얘기고 물론 이놈이 약간 사기적인 네. 성격의 도박꾼이고 그렇죠. 그리고 정신없이 오직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하다 보니 더 지독한 리디아한테 걸려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이런 결혼도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다. 나는 저는 근데 사실 리디아랑은 결혼할 생각도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리디아가 더 세게 접근해 버리니까 결국 다하시가 결혼한 거죠. 이제 돈으로 해결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그러니까 거죠. 위컴이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원래 이제 그 다하시의 여동생에게 좀 찝쩍거리다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에게 좀 찝쩍거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뭐 킹 맞아요. 부인인가 뭐 아무튼 누가 거기도 있었고, 찝쩍거리고. 예, 여기저기 다 찝쩍거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 리디아의 정착을 하게 걸렸어. 되는. 예. 또 닮은 놈한테 만난다 이런 좀 얘기잖아. 약간, 또 요런, 닮은 연놈이 만난다는 게 여기 딱 걸린 거야. 아니 근데 보면은요, 사실 아무리 악행을 일삼는 캐릭터라도 가끔은 좀 이렇게 귀여운 면은 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좀 뭔가 좀 그렇게 쓰레기.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이면은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그럼요. 사기 도박만 하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컴이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런 위컴을 리디아는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 뒷 문장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는 보지도 못했고 뭐, 엘리자베스 누나도 좀 더 뒤편에 뭔가 결혼이 좀 순탄치 않을 것 같은 당연히 순탄치 않죠. 아니 이제 그 애정이 식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와요. 결혼해서 얼마 나왔지 않고. 근데 이제 리디아는 얘기하잖아요. 언니도 나처럼 사랑 많이 받는 남자하고 결혼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황당하죠. 그 위컴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 엘리자베스와의 초기 대화, 위컴이 자기가 왜 다하시하고의 관계가 껄끄러운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말이죠. 그 부분을 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왜 위컴 씨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열하게 구는 거죠?
저를 지독하게 싫어하기 때문이죠. 저는 질투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다하시 씨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그분의 아들이 제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의 아버지가 워낙 저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놓고 저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나 아버지가 저를 편애해야 하는 걸 용납할 수 있는 성품이 못 되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뻥을 칩니다. 네, 뭐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화의 부분을 이게 참 길게 발췌해서 얘기하기는 정말 좀 힘들어가지고 성격이나 좀 이런 캐릭터를 조금씩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뭐 또 얘기를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을까요? 남성 캐릭터? 우리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목사. 목사. 네. 꽝 대신 닭. 컬린스. 예. 원래는 이제 그 엘리자베스하고는 사촌 관계죠. 사촌 관계. 예, 사촌 관계인데 여기는 어떻게 뭐 줄을 잘 타가지고 어쨌든 목사가 된 그런 사람인데 사실 콜린스가 이 전체적으로 이제 핵심 인물은 아닌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베넷 가족과 그 누구죠? 다시의 그 사촌 캐서린 영부인의 연결 역할을 하는 연결 역할을 하는 캐릭터인데 처음에 등장을 편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네 집에 방문할 거야. 어차피 내가 베넷 삼촌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이나 요 영지나 내가 어차피 다 접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냥 뭐 좀 인사도 좀 드리고 두루두루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은 뭔가 예의 바르고 친절한 것 같지만 뭔가 굉장히 교만한 어떤 칼라가 좀 묻어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베넷 가족들이 돌려 읽으면서 정말 극혐을 하죠. 극혐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시대의 재산 상속의 법적인 그 절차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는 시대가 그랬어요. 그냥 내가 이 정도의 지위를 얻을 수 있던 건 위에서부터 목사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고 그리고 내가 당신의 그 토지나 그 모든 걸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된 거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누구로부터 너 지금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는 결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베네가에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음흉한 건 다 숨기고 체계적인 방법.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만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시대에 그대로 정형을 보여주는 인물의 표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뭐 나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보면 좀 뭔가 이 사람이 하는 선택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좀 약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선택을 지금도 기분 나빠요. 우리는 지금 와서도 있는 척, 아는 척. 거의 척척척.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별로 그 내실은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이제 캐서린 영부인에게는 진짜 온갖 극찬과 아부를 써가면서 딸랑딸랑거리고 자기보다 좀 약간 상황이 안 되거나 좀 신분이 좀 약간 떨어진다 싶으면은 좀 약간 불편한 말을 서슴지 않고 그러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넷 씨의 예상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의 친척, 그러니까 콜린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만큼 멍청하고 아둔한 인물이었다. 베넷 씨는 속으로 무척 재미있어하며 이따금 엘리자베스에게 시선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줄곧 진지한 표정을 잃지 않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니까 영지를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사촌들이 딸이 5명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제 자기의 이제 배필 그러니까 신부감을 구하러 오는 건데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엘리자베스에게 들이댑니다. 네, 들이대죠. 들이대는데 원래 제인한테 가고 싶었는데 예쁘니까 엄마가 제인은 이미 짝이 있대. 제인은 끝났어. 그럼 우리 둘째도 괜찮은데. 2번째 예쁜 애가 낫겠네. 그래서 둘째한테 간 거예요. 근데 엘리자베스가 질색팔색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콜린스가 그 베넷가의 한정상속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들한테 주거나 아들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맞습니다. 재산을 상속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 딴에는
어차피 자기가 재산을 상속받을 거니까 그 집의 딸과 결혼을 해서 이 집안과 약간 애매한 관계를 풀어보자. 뭐 이런 굉장히 단순한 내가 보기엔 재산을 빚기로 예쁜 여자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짠머리를 엄청 굴려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여자-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럿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금사빠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샬럿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샬럿 자체에도 뭐 속물적인 근성이 있습니다만은 이 콜린스 샬럿이 자체도 불쌍해. 콜린스도 정말 평생을 같이 할 배필이나 이제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생물학적인 여성이 그냥 함께 살 생물학적인 영부인이 여성이 너 가서 결혼해라고 지시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가서 하는 거야. 근데 내 주변에 여자가 누구 있지만 생각했더니 베네가에 여자가 많대. 그래서 가는 거야. 아주 단순해. 이때 당시의 결혼은 사실은 자기 어떤 집안과 집안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맞춰서 내가 결혼할 때가 되면 그거를 맞춰서 하는 뭐 지금 콜린스와 샬럿의 결혼과 비슷한 형태의 결혼이 주를 이룬 거고 이게 특이한 거죠. 이 베네가의 자매들이 언니 그쵸. 제인도 마찬가지고 리디아도 마찬가지고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사실은 보면 어떤 상호 관계, 감정의 교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 여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돈 많은 사람한테 혹하고 어머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너무 잘 됐어 막 이렇게는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어떤 그런 감정의 교류 맞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한 그 시대와는 조금 다른 선택들을 한 집안의 처자들이죠. 그래서 이 소설이 그 당시에도 인기를 얻었고 계속적으로 드라마의 주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결혼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약간 의지적이든 감정적이든 그 여성의 주도적인 결혼으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다양한 결혼관을 보여주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참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이제 아마 이게 저희 7화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에 대해서는 뭐 물론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완벽한 캐릭터가 없습니다. 완벽한 캐릭터가 없고 남자 캐릭터 모두 다 자기 결점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 뮤지컬 영화 그 맘마미아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아빠로 추정되는 세 명의 세 명. 남자 그리고 그 딸의 남자친구 스카이 약간 거기도 이제 조금 약간 남자들을 좀 약간 무책임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캐릭터로 좀 약간 그려두고 있는데 약간 좀 그런 거하고 좀 약간 결이 좀 약간 비슷하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오만과 편견을 일부에서는 약간 페미니즘적인 그런 소설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약간 그런 면에서도 약간 다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당시의 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새로운 사고의 소설이죠. 그렇죠. 여자가 사실은 선택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선택한 거죠. 선택하는 맞아요. 꼴이 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통상적인 소설은 아니었다. 예, 그래서 예.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안달복달 해가지고. 예, 예.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당시가 이게 조지 4세 시대 영국에서 조지 4세 시대 아닙니까? 이 소설이 쓰여진 시대가 그 조지 4세가 아무튼 남봉꾼이었잖아요. 엄청난 남봉꾼이었어요. 예,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넬슨 제독. 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그렇죠. 함정. 예, 해군. 이 조지 4세가 그 넬슨 제독의 부인까지도 건드려가지고 어머머머머. 난리가 났는데 난잡한 시대였군요. 근데 난잡한 시대였어. 진짜로 난잡한 시대였고 재밌는 건 이 넬슨 제독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와이프도 저 조지 4세 사랑할 수 있어. 사랑하고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신승리 같은데. 완벽한 남성 중심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에 이런 소설을 썼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지. 여자들이 아마 그 당시 여성들이 아마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열광했겠죠. 그렇죠. 네. 우리로 얘기하면 요새 뭐 그리고 되게 잘난 남자가 엘리자벳과의 어떤 논쟁을 통해서 갑자기 성격이 막 바뀌고 아쉬운 소리 하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한 번은 청혼했을 때는 그렇게 매몰차게 했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이 매달리잖아요. 그것도 막 착해지면서 그리고 착해지고 자기 걸 모든 걸 바꾸고 나서 또 와서 난 당신 왔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또 하잖아요.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나죠. 그래서 이 소설이
연애 소설 맞아요. 근데 연애 소설인데 그냥 평범한 연애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고전으로 남아 있고 네. 지금도 드라마의 주제로 가는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네, 저희 이제 오만과 편견 1부는 오늘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본론도 안 갔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희 뭐 나머지 인물 소개하고 이제 본론 얘기를 다음 주 8회 2부에서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는 좀 더 준비를 저희가 잘해가지고 재밌는 내용 다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만과 편견 2부 내용으로 인사를 다시 드리도록 만나요. 네, 다음 하겠습니다.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